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ICLR 2013에 액셉된 Confidence Conditioned Value Function for Offline Reinforcement Learning이거든요. 보면 이제 레빈 교수님이랑 거기에 있는 이제 박사 하고 계신 분들이 쓰신 페이퍼 같아요. 먼저 이제 음, 오, 잠시만요. 노노노. F11. 네. 오, 네. 이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그냥 짧게 잘 보여주는 이제 짤방 같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보면 이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러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환경과 이렇게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대상이 되는 폴리시 외에 그냥 그 이전에 어떤 비헤비얼 폴리시, 보통 랜덤 폴리시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환경에서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엄청 모아놓은 다음에 환경이랑 따로 별다른 어떤 인터랙션 없이 그냥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만으로 갖다 이제 폴리시를 학습하는 이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런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가장 어렵게 지목되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먼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랑 이제 그에 따른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말 그대로 이제 학습할 때 있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우리가 그걸로 갖다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어떤 실전에 투입시켰을 때 겪게 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늘려줬을 경우에는 해결이 돼요. 일반적인 머신러닝 태스크에서는. 근데 여기 이 표가 보여주는 건데,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셋을 늘린다고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든요. 보면 이게 에버리지 리턴을 보여주는 건데, 데이터셋을 막 계속 10배, 10배, 10배씩 늘려도, 데이터의 양을 10배, 10배, 10배씩 늘려도 보면 다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어요, 얘네가. 근데 또 이렇게 이 실제 리턴은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Q 값은 이렇게 계속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리턴 아니면 리워드는 이렇게 엉망인데 이거에 대한 그 모델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Q 값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보면 그냥 Q가 아니라 로그 Q거든요. 그러니까 표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커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되게 심각한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오프라인 RL에서는 일어나게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기본적으로 일단 강화학습의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여기 뭐 DQN을 예로 들어왔는데, DQN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타겟 네트워크랑 이렇게 자기랑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죠? 민스퀘어 에러로 갖다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타겟 네트워크의 다음 스테이트를 넣게 되는데 그때 이 맥스 값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뭐 액터 크리틱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제 폴리시에서 어떤 액션을 추출한 걸로 갖다 이제 타겟 네트워크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폴리시가 사실 뭐라고 하지? 이 Q 펑션을 그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갖다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액터 크리틱에서 이제 학습 과정도, Q 펑션의 학습 과정도 결국에 이제 DQN에서의 Q 펑션을 학습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레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맥스가 가장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의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뭐 근사시키고 싶어하는 실제 함수가 이제 이 초록색 곡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킨 게, 피팅한 게 이제 이 파란색 곡선이라고 할게요. 얼뜻 보면 이게 되게 잘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fx의 맥스 값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꼭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fx가 최대가 되는 값은 아무래도 에러도 최대가 되기 쉬울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런 그 강학습 알고리즘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의 q 값의 맥스 값을 이렇게 계속 가져와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맥시마이즈 되는 방식이 이 학습 과정에 이게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러를 키울 수 있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학습도 잘 안 되고 데이터셋을 키워도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되고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는 이렇게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이러한 이유에서 일어나는 거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제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그래서 이러한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 그리고 뭐라고 하지? 네 맞아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셋 밖에 있는 액션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메서드로 갖다 처음 소개해 주는 게 이제 안티 익스플로레이션 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오프라인 데이터셋 밖에 있지 않고 이거 오프라인 데이터셋 안에 있는 액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에러를 깎아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에 카운트에 기반한 이런 보너스 텀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좀 그 데이터셋 밖에 있는 이제 액션들이 나오는 걸 좀 막아주자는 게 이제 첫 번째 어프로치고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컨저버티브 큐러닝이라고 줄여서 이제 CQL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결국에 이 수식에서 이거 뭐라고 하지? 페널티 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얘네거든요. 근데 이 페널티에 해당하는 텀을 잘 보면 오프라인 데이터셋 안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액션의 그 기대값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적화시키고 있는 그 학습시키고 있는 이제 폴리시에서 나오는 액션의 기대값이 더 크면 근데 이건 결국에 이제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액션의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데이터셋 밖에 있는 액션들의 강도 아니면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벗어나는 폴리시의 강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가해주자 이거예요. 이것도. 근데 결국엔 그 앞서 말씀드린 메서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방법 둘 다 결국에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액션 줄여서 OOD 액션을 이제 규제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도 아무래도 어떠한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쓰신 거겠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방법이 이제 컨피던스 컨디션드 밸류 펑션이라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제 이 Q 펑션에다가 스테이트 액션 페어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델타라는 일종의 컨피던스를 상징하는 추가적인 이제 스케일러 값을 넣어줘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0에서 1 사이에 이제 스케일러 값인데 이걸 추가적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실제 Q밸류의 일종의 로어 바운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거의 신뢰도가 이 정도고, 그런 식으로 갖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이제 컨피던스 컨디션드 밸류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에서 먼저 시작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깔린 이제 수학적인 베이스 같은 거는 제가 아주 깊게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컨피던스 컨디션드 밸류 펑션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걸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에프딩 이니퀄리티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머신러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부등식인데 결국에 이게 머신러닝으로 치자면 이게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하죠? 리지듀얼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니까 이제 벨만 오퍼레이터랑
그러니까 이게 실제 최적의 벨만 오퍼레이터고 이건 우리가 학습시킨 벨만 오퍼레이터잖아요. 그거 사이에 에러가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기반으로 갖다가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학습 그 과정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습 과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카운트에 기반한 이제 페널티 텀 아니 보너스 텀의 영향을 이제 참고한 이런 학습 방식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컨저버티브 큐러닝 그거를 참고한 거예요. 보면 이게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서 그 뭐죠? 그 카운트에 기반한 그 보너스 텀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로그하고 이게 추가된 거예요. 로그 델타 2가 이게 추가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앞서 이게 원래는 이게 없었잖아요. 앞에 이 로그하고 뭐 NSA 분의 로그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얘는 Q에 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친구예요. 얘네는 그 Q 함수에. 그러니까 이제 이전 방식에서는 어디 있니? 이전 방식에서는 이렇게 이게 정적인 이제 뭐라고 하죠? 이 페널티 텀 아니면 보너스 텀이 이렇게 어떻게 고정돼 있었잖아요. 픽스돼 있었잖아요. 고정돼 있는 이렇게 보너스 텀 아니면 페널티 텀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고정시켜 놨다면, 뭐 여기서도 이렇게 알파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해서 이 뭐라고 하지? 이 페널티 텀을 이렇게 어떤 고정된 페널티 텀을 사용했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제 동적이고 어댑티브한 이제 페널티를 주자는 거예요. 이제 페널티도 하나의 아규먼트로서 인풋으로 넣자는 거예요.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플러스 델타를 넣는 식으로 했다가 페널티를 동적으로 조절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가져다줬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 수식이 사실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NSA는 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이 해당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나온 횟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1은 이제 이 횟수가 0이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0을 나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이 1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대충 여기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선.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 네.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 수식의 장점이 네. 동적으로 변화하는 네. 값을 가지고 있다인데, 네. 분모는 동일한 것 같고, 분자에 있는 저 컨스턴트 텀은 컨스턴트니까 고정이고, 네. 그럼 델타가 바뀌는 값인 거예요? 네, 맞아요. 델타가 보면 Q에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요.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이 델타를 외부에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 델타를. 그래서 이 델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실 페널티 텀 아니면 보너스 텀이 이거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이 델타가 바뀌면 결국에는 이 페널티 텀의 강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걸 밖에서 빼서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이 델타가 바뀌면 이 페널티의 강도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페널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페널티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외부에서 동적으로. 궁금한 게 네. NS,A가 네. 그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페어의 그런 카운트잖아요. 네. 그러면 걔도 어떻게 보면 동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근데 그 뭐라고 하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한번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액션이 들어왔을 때마다 바뀌긴 하겠죠. 이게 어떤 오프라인 데이터셋에 많이 있는 스테이트라면 좀 커질 거고, 아니 오프라인 데이터셋에 많이 없는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 밸류라면 그만큼 작아질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 네. 혹시 질문
혹시 해결되셨나요, 질문이? 네네네, 완전, 지은님이요? 혹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저는 완전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채팅창 잠깐만 볼게요. 네. 그러면 나중에 추론할 때 저 델타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실험도 존재하나요? 저게 결국에는 그래서 약간 스포일러를 먼저 하자면 학습할 때는 델타를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서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델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알고리즘이. 근데 이제 실제 이밸류에이션 단계 아니면 실전에 들어가서는 얘네가 그 델타를 이제 히스토리에 기반해서 델타를 샘플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델타를 샘플링하기 위한 PDF를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해요. 또 이것도 좀 나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혹시? 네. 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들판님. 그래갖고 이제 학습 과정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원래 슈도코드를 제가 좀 살짝 고쳤는데 먼저 델타를 이렇게 유니폼하게 샘플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샘플링하는 델타에서 또 이렇게 델타 1 그리고 델타 서브 2 이렇게 두 개를 샘플링해서 이 로스 함수에 넣거든요. 이 로스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보면 로스가 결국에 이렇게 정의가 돼요. 보면 이렇게 델타 1 있고 델타 2 있고 그리고 델타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 정의되는 로스를 갖다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이 델타 1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규제의 강도가 이렇게 정해지겠죠? 보면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델타 1 들어가야 할 것 같군요 여기. 근데 어쨌든 일단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로스들을 넣은 다음에 이 로스에서 있는 최대값을 하나 가져와서 이 최대 로스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로스로 갖다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렇게 학습시키는 과정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학습 과정에서 이거 델타는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샘플링 된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델타랑 두 번째 델타 네. 한 번만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델타, 두 번째 델타요. 아마 수식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델타 1이랑 2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냥 델타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맨 처음 샘플링한 델타가 있고 이 델타를 0이랑 델타 사이 범위로 딱 이거 두 개를 또 샘플링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로스엔 총 3개의 델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델타, 델타 서브 2, 델타 서브 1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사실 여기에도 되게 수학적인 그런 되게 굉장한 장문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어가서 근데 사실 이런 수학적인 이런 뭐라고 하지? 증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수학적인 분석 이게 사실 논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너무 겉핥기만 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델타를 세 개로 분리해 놓는 이유는 혹시 논문에 써 있나요? 논문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델타를 3개로 분리한 이유. 근데 그거는 추가로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3개로 분리한 이유. 네, 일단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네, 그 앞에 그 수도 코드에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여기 보니까 그 포문을 두 번, 그러니까 라지 n이랑 라지 m 안에서 델타를 막 뽑아온 다음에 네, 로스를 구해서 맥스를 취하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적당한 델타 값을 찾기가 어려우니 그냥 한번 다 해보고 그 중에 맥스 값을 취하겠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저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한번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네, 왜 맥스를 취하고 델타를 여러 번 샘플링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혹시 네, 근데 여기 처음 세 번째 라인에서 네, 그 데이터를 뽑잖아요. 네, 근데
그 0,1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그 평균이랑 그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0에서 1 사이에 이제 1 사이에 그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네. 네, 그럼 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너무 리뷰가 엉망인 것 같지만. 일단 소개까지는 완전 좋았거든요. 네. 이제 뒤에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뒤에가 이제 망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습 과정에서 이제 그 델타를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이제 막 뽑아오는데, 이제 실전 투입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이 델타를, 이 빌리프 펑션이라는 거에서 이제 샘플링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히스토리라고 하는 일종의 버퍼 같은 개념이 있어요. 히스토리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갖고 이제 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반환하는 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딴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리워드,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 이런 튜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버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빌리프 펑션은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 있잖아요. 얘네를 말 그대로 이 델타 기분 히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델타의 이제 확률의 PDF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Unnormalized PDF. 그래서 이걸 일종의 PDF로 갖다가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델타를. 근데 이 샘플링 되는 수식을 잘 보면 이건 좀 사실 실제 코드를 본 게 아니라서 약간 뇌피셜일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리워드랑 이제 타깃 큐 그리고 그냥 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큐 네트워크들, 뭐 그냥 DQN이라고 치면 이게 그냥 큐고, 이게 타깃 큐라고 했으면 이거 둘 사이에 이제 민스퀘어 에러가 가장 적게 나는 이제 델타를 뽑아올 것 같거든요, 아마. 이거가 일종의 그런 약간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오리타이즈드랑 똑같은 것 같아요. 프라이오리타이즈가 뭐예요? 방금 아까 네. 바이오리티 그 스위핑 그거 말씀하신 거. 이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약간 민스퀘어 에러를 약간 PDF로 사용해서 이렇게 빌리프를 가져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너무 빨리 한 건 아니죠, 혹시?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좋죠. 죄송합니다. 이전 장에서 예. 살짝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 TD 에러가 낮으면은 네. 이제 어떤 델타에 대한 평가 함수가 높은 거잖아요.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확률이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TD 에러가 낮은데 네. 신뢰도가 낮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수식은?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꼴로 돼 있으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U자 모양의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제일 낮은 지점이 오히려 확률이 제일 낮게 되고, 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컷 모양의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이제 모자 모양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논문에 있는 수식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신뢰도란 이름이 뭔가 말씀하신 방향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걸 마이너스 취하면 약간 말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TD 에러가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쪽이 이제 확률이 제일 높아지겠죠. 이거 마이너스 취해갖고 이제 거꾸로로 만들면 함수를. 그리고 이게 unnormalized PDF라고 부른 것도 결국엔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마이너스여도 이제 샘플링하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했거든요.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동일하네요. 잘. 근데 제가 너무 이거 리뷰를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도 한마디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얼마든지. 방금 승원님 얘기하셨던 게 TD 에러가 낮은 게 신뢰도가 높다가 맞았나요? 낮은 거였나요, 신뢰도가? 신뢰도가 낮다기보다 이제 TD 에러가 낮은 TD 에러를 낮게 하는 델타가 이제 샘플링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 델타의 이제 그 확률 덴서티 함수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약간 델타의 PDF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실제로는 이제 TD 에러가 제일 낮은 쪽에서 이제 낮게 하는 이제 델타가 가장 높은 확률로 샘플링 되고 좀 에러를 크게 하는 델타들이 샘플링 될 확률을 낮게 하는 식으로 구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약간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로어 바운드를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 보면 이제 로어 바운드가 아니라 어퍼 바운드도 같이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퍼 바운드를 학습시키게 될 때는 이게 원래는 맥스였어요. 로어 바운드를 학습시킬 땐 맥스였고 그 로어 바운드를 시켰을 때는 여기가 그 플러스였는데 이게 기호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퍼 바운드를 학습시킬 때는.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학습시킬 때는 이런 수식이 적용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랑 같이 학습시키면 좋은 점이 결국 로어 바운드는 이제 로어 바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 바운드이기 때문에 Q 밸류를 너무 약간 박하게 평가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로어 바운드라는 것 자체가 약간 보수적으로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일단 로어 바운드가. 근데 너무 그렇게 보수적이어도 좋지 않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어퍼 바운드를 더 갖고 좀 더 이제 Q 펑션을 너무 이제 박하게 평가하는 걸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어퍼 바운드도 같이 이렇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도 여기서 소개해줘갖고 일단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네. 그래갖고 이제 말 그대로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같이 학습시킬 경우에는 이제 폴리시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거든요. 보면 이게 잘 보면 이게 밑에 L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앞서 학습시켰던 이제 로어 바운드라고 치면 이 로어 바운드에 있는 이제 가장 이제 이 Q 값을 가장 최대화시키는 이제 액션으로 갖다 이거 최대화시킨 값에 그러니까 Q 값의 최대값에다가 일단 베타를 이렇게 해줘갖고 일정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어 바운드에서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그 액션의 범위를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로어 바운드를 기준으로 이런 액션의 범위를 정해주고 이 액션의 범위 내에서 이제 어퍼 바운드 안에서 이제 Q 밸류의 어퍼 바운드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이제 가져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동시에 학습시킬 경우에 이제 폴리시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듯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보수적으로 Q 값을 평가하는 걸 이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바로 실험 결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그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컨저버티브 큐러닝이랑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 컨피던스 컨디션드 이제 밸류 펑션 밸류 러닝 메서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보면 오프라인 데이터셋은 막 이런 식으로 구현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이렇게 이게 데이터셋에 있다고 하는데 컨저버티브 큐러닝으로 돌렸을 경우 이렇게 좀 약간 옵티멀하지 않은 루트를 이렇게 추정한대요. 근데 이제 뭐 컨디션드 밸류 메서드로 갖다 했을 때는 좀 더 옵티멀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또 이게 또 좀 되게 재밌는 결과인데, 컨저버티브 큐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리턴이 그냥 퍼포먼스가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알파라는 게 결국에는 뭐라고 하지? 얼마나 이제 페널티를 강하게 줄까냐에 대한 강도잖아요. 페널티에 대한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 강도가 좀 너무 커지면 얘네가 너무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성능이 이렇게 팍팍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컨피던스 컨디션드 밸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가 올라가도 성능 저하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델타를 이제 어댑티브하게 샘플링하니까 델타를 이제 스스로 이게 델타를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알파가 올라가도 성능 저하가 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most likely 델타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델타가 가장 잘 샘플링 될 확률이 높냐 이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게 스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델타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스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델타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가장 이제 최적이라고 판단하는 델타가. 그리고 다음 실험 결과로 넘어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컨피던스 컨디션드 한 방식들이 이렇게 가장 성능이 좋았잖아요. 이게 아마 아타리라는 게임으로 갖다 실험한 데이터셋들일 거예요, 얘네가. 근데 보면 이게 픽스드 컨피던스, 이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하지? 이밸류에이션 할 때 델타를 고정시키는 방식일 거예요. 막 이걸 델타를 동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픽스드 컨피던스 컨디션드 같은 경우는 사실 컨저버티브 큐러닝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식도 그렇고 거의 학습 방법론이 비슷해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이런 결국에는 저자들이 계속 말하는 게, 얘네가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 하지? 어댑티브하게 그 페널티의 강도를 조절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AEVL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컨디셔닝 대신에 이제 앙상블을 사용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 앙상블을 사용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 성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에 앙상블을 시켜갖고 막 여러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걔네가 뭐라고 하지? 하이퍼세시스의 이제 다양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 이게 막 앙상블을 통한 그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습시킨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파인 튜닝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컨피던스 컨디션드 밸류 이 메서드는 그냥 온라인으로 파인 튜닝 한 게 아니라, 앞서 저희가 어퍼 바운드를 학습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로어 바운드와 더불어.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는 일단 오프라인으로 학습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온라인 파인 튜닝에서 이제 어퍼 바운드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갖다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성능 향상이 되게 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자들이 말하는 건 결국에 이런 성능 향상이 크게 나오는 건 결국 로어 바운드와 더불어서 이제 어퍼 바운드도 같이 학습함으로써, 아무래도 로어 바운드는 너무 가장 짜게 줬을 때 점수인데 거기보다 살짝 더 여유를 줘서 좀 더 좀 덜 짜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기 약간 퍼더리딩이라고 이렇게 좀 올려놨었는데, 얘네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컨저버티브 큐러닝은 원래 기존에 일단 소타 알고리즘이었다고 하거든요.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퍼 위드 코드에
그 파이토치 코드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갖고 구현돼 있는 거 보기에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코드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컴퓨터스 컨디션스 밸류 펑션 이것도 논문을 한번 읽어갖고 거기에 약간 수학적인 의미들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예전에 오프라인 레인포스먼트 러닝 튜토리얼을 유립스에서 레빈 교수님이랑 레빈 교수님의 이제 학생 쿠마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또도? 소화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죄가 많습니다. 진짜. 질문은 없고 아까 전에 네. 왜 저렇게 폼은 돌려가지고 델타 맥스 로스로 어펜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거 논문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논문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논문 당연히 띄워드려야죠. 여기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입니다. 논문 4페이지에 데피니션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애초에 이거 근데 어차피 장표에 있구나. 어차피 얘가 저 Q 델타 자체를 수프리멈 Q라고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네. 저 수프리멈 Q를 찾으려면 결국은 그 레인지를 다 보고 뭐가 최대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 포문을 돌려서 이제 맥스 값을 찾는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장도 좀 이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럼 Q를 쓰는 게, 이거를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 뭐 네. 근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Q0라는 게 아마, Q0면 이게 아마 옵티멀 Q가 될까요, 혹시? 이것도 모르겠네, 잘. 이거는 진짜로 좀 나중에 레빈 교수님이 따로 좀 강의를 좀 해주시면 그때서야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 레빈 교수님 트위터 DM 드렸고 메일도 보냈거든요. 이해 안 되는 거. 와, 네, 근데 혹시 제가 답변 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논문 보다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예. 보진 않았고 그냥 이거 찾느라고 쓱 봤는데 그 아래에 네. 방금 그 4페이지 수식 아래쪽에 네. 델타의 데타 이 델타 델타가 다 이꼴이다라는 얘기가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 아래 문단인 것 같아요. 수식 아래 수식에 아래 여기 내 노트댓부터 무슨 의미예요? 제가 홍규님 발표 들으면서 읽느라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퀘이션 1이 그거 뭐라고 할까요? 얘잖아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카운트에 기반한 이제 보너스 텀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델타 1, 델타 2 그리고 델타를 다 똑같은 값으로 한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방정식이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동일한 값으로 준 거랑 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지 않을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게 다 여기서 제안하는 이제 이런 학습 방법에 있는 텀들이 다 기존에 있던 이 텀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거든요. 보면 이제 5번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 그대로 컨저버티브 큐러닝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정한 것 같고, 그리고 그 4번 그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 있잖아요. 이 1번 방정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기다가 이게 같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2번 방정식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게 잘 들었어요. 참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진짜. 승인 바로 다시 읽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잘. 여기서 제가 네. 보면서 한 가지 저 델타 관련돼서 생각한 게 있는데, 그 노션에다가 올릴까요? 화면 공유가 안 돼서 제가 그런가요? 저 네, 혹시 노션. 어디다 올리지? 다이나큐에 올리면 되나? 다이나큐 질문에다가 넣을게요. 네, 그 아래에 제가 스님 발표 자료도 올려놨거든요. 아래. 그림을 방금 하나 넣었는데, 잠시만요. 어딨지? 네, 거기 다이나큐. 다이나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밑에 델타에 대해서 Q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그 밑에 그림이에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델타 값이 가령 1.0이다. 그러면 저 probability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Q를 아무거나 써도, 그러니까 델타가 만일 1.0이면 Q를 아무거나 예측해도 성립하거든요. 근데 델타가 만약 예를 들어서 0이면 그러면은 Q를 굉장히 Q를 작게 만들어야 100% 확률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게 델타에 따라서 저게 선형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저희가 델타를 저 빨간색 굵은 선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러면은 그것보다 작은 델타들에 대해서는 저 Q를 사실은 저 델타 뽑았을 때보다 더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저 확률이 성립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약간 단조적으로 모노톤하게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논문에서도 이거에 대한 증명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저도 이거 보고 또 놀란 게 그냥 이 확률만 보고 저런 직관을 떠올렸단 말인가 하고 사실 그 증명하는 과정 보면 되게 직관적이지 않았는데 지금 범진님 설명 들으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하고 이렇게 부등식이 연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확률에다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호에프딩 부등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난해했었는데 뭔가 근데 그래도 어렵네요 사실. 저게 그러니까 약간 신뢰성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저런 게 많거든요. 저도 저런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예측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 예측이 신뢰성이 있는가? 그걸 하는 건데, 점점 뜨고 있는 거를 잘 캐치해 오셨네요, 역시. 아닙니다. 저도 근데 진짜 너무 근데 진짜 좀 많이 다뤄지는 거면 좀 열심히 공부해 놔야겠네요. 진짜.